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제5공화국은 7년간이었습니다. 정치가 드라마고 역사가 드라마라고 하지만은 5공화국만한 드라마 같은 세월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 1986년, 87년이었습니다. 전주곡은 85년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제금리가 떨어지죠. 달러 값이 떨어지죠. 거기다 유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삼저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카카, 주미 대사관에서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그 G5 회담 왜 끝났나? 1985년 9월 22일 뉴욕 프라자 호텔에서 G5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을 계기로 국제금리와 달러값, 유가가 함께 떨어지기 시작한 이른바 삼저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래? 그럼 국제금리가 내리면은 우리 외채 갚는 데는 얼마나 좋은 거야? 국제금리가 1% 내리면 외채 이자 부담이 연간 3억 달러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 꽤 괜찮은 기네. 그렇습니다. 그럼 엔화는 어떻나? 엔화에 대해서 원화 환율이 상승하면 일본 관광객이 늘어날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대일 수출이 늘어나는 반면 엔화로 표시되는 차관 원리금 상환 부담은 늘어납니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구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호황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달러 폭락이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입니다. 물론 세계 경기를 볼 때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있긴 합니다만 대비는 해야 할 겁니다. 됐다. 그런 우려야 늘 있는 거 아니야? 어? 사공수사. 예. 그래도 이 외채 상환 부담이라도 줄어드는 게 어디야? 실제로 당시 삼저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국내 경제는 여전히 외채가 쌓여갔고 경기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뉴욕에서 열린 G5 정상회담이 있고 이틀 뒤인 1985년 9월 24일 매일경제신문. 외채 절감 운동을 당 차원에서 적극 전개하고 있는 신민당은 24일 전국 당원들에게 보낸 총재 서한에서 당원들이 외채 절감 운동의 솔선수범, 일대 구국 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민우 총재는 이 서한에서 불과 7, 80년 전 방탕한 조정이 저질러 놓은 외채를 백성들의 국채 보상 운동으로 해결 못해 망국의 서름을 안게 된 한말의 비극이 아직도 우리 내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지적. 당원들이 외채 절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그렇게 야당이 외채를 걱정하며 당원들에게 호소할 정도였지만 정작 401 경제수석을 비롯한 5공화국 경제팀은 낙관적이었다. 박 기자, 그 심정은 부총리한테 가면 될걸? 왜 남한테 와서 그래? 응? 청와대 출입기자가 경제수석을 만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봐, 박 기자. 그 심 부총리도 말했지만 우리 경제에 대해서 정작 걱정해야 할 외국 은행들이 뭐라는 줄 알아? 뭐랍니까? 돈 갖다 쓰라고 난리야, 난리. 걱정하는 사람들 참 안 됐어. 그렇지만 지금 외채가 우리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많지. 박정희 대통령 때는 더 했어. 외채 빌려다가 도로 내고 공장 지었잖아. 그래서 지금 그 도로로 자동차들이 달리고 그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잖아. 그럼 됐지 뭐. 아니죠. 이 문제는 국민들이 워낙 걱정을 하니까 경제팀으로서 뭔가 제스처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기자들은 그걸 따지는 거죠. 그 심부총리나 나나 그런 건 질색이야. 속에도 없는 말을 뭐하러 해. 어쨌든 세계 경제 전망기구 WEFA 같은 경우도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알아서 하라고 해. 실체는 그게 아니잖아. 기름값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고 교역량도 늘고 있는 게 실체야. 다만
물가 안정은 어느 정도 됐지만 경기가 걱정이지. 어느 정권이 경제를 걱정하지 않았던가? 어느 정권이 안정을 추구하지 않았던가? 다만 정권마다 국민의 요구와 시대 환경이 달랐다. 이승만의 원조 경제 시대에는 식량 경제가, 박정희의 개발연대에는 경제개발이 주제였다. 그렇듯 5공화국 7년의 주제는 내내 경기였고 물가였다. 특히 물가의 경우는 초대 경제수석 김재익이 대통령에게 세뇌라도 시키듯 주입한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그의 그런 정책은 노동 탄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즉 5공화국이 노동 탄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임금 인상을 억제해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경제 안정화 정책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재익의 메모 가운데에는 임금 1, 2% 상승으로 18개월 참자는 내용이 있다. 국민에게 참기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편 5공화국 내내 물가 안정에 천병이 있었으니 예, 예산실장입니다. 당신이 예산실장이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나 대한민국 국민이요. 그런데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누구요? 당신이 뭔데 방위비 예산을 건드려? 언제부터 예산부처 공무원 따위가 방위비에 손을 댔어? 여보세요? 거기 어딥니까? 국방부입니까? 당신의 이런 행동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따질 게 있으면 와서 따지셔! 문희갑. 그는 국보위 시절 입법회의 전문위원으로 전두환 정부와 인연을 맺었다. 그 뒤 5공화국 내내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경제기획원 차관을 거쳐 노태우의 6공화국에서는 경제수석까지 지냈다. 1984년 가을 85년도 예산안이 확정 발표되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합참에서 왔다는 장성 한 사람이 불쑥 그를 찾는다. 당신이 문희갑이야? 그렇습니다. 아까 전화하셨던...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건 당신이 알 거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 당신 대한민국의 군을 뭘로 알고 있어? 국방 예산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성역이란 거 몰라? 방위비 예산에 불만이 있으신가 본데 군인들은 문제 제기를 늘 이런 식으로 합니까? 대답이나 해! 군을 뭘로 알고 GNP 6%로 되어 있는 방위비 편성 기준을 함부로 깬단 말이야. 김일성이가 쳐내려와서 빨갱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거에 뭐야? 이거 보세요. 국방비 걱정은 당신만 합니까? 나라 걱정은 당신네 군인들만 합니까? 국가 예산을 국방비에만 쏟아붓는 것만이 나라 살리는 길인 줄 알아요? 국방비에만 몰아주면 국민들 복지는 뭔 도들 합니까? 국민이 힘들면 그야말로 빨갱이가 판친다는 거 모르시오? 뭐야? 너 말 다 했어! 조용히 얘기하시죠. 야, 이 자식아. 대한민국 군대가 왜 이 꼴인 줄 알아? 박정희하고 전두환이가 지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야! 김일성이 때려잡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어! 대학교 학생이란 놈들 다 때려잡을 거야! 실장님, 괜찮으세요? 나야 당연히 괜찮지. 저는 복도에서 무서워서 혼났어요. 내가 얻어맞을까봐. 저 군인 아저씨 권총 찼잖아요. 미쓰리, 세상에는 말이야. 총보다 무서운 게 얼마든지 있어. 뭐야? 권총까지 차고? 예, 문희갑 실장이 아주 혼났던 모양입니다. 아, 장군이나 돼가지고 뒷골목 깡부스는 그게 무슨 짓이야? 어?
장 실장, 그 도대체 뭘 가져가 그런 거야? 국방 예산 삭감 문제입니다. 국방 예산에 불만이 있더라도 예산 실장한테 직접 권총 차고 가서 따질 일이 아니지. 응? 그래서 요지가 뭐야? 79년도부터 박정희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이 약속한 방위비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 GNP 6%로 유지하는 거 말이지.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5.5% 선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총액으로는 많이 늘었는데 왜 그래? 에? 과거 관례대로 국방 예산 책정을 하면은 방위비 하나만 7천억 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5.5%로 한 것 같은데 그거 안 그래? 예, 각하. 맞습니다. 그러고 저러고 그 문희갑이 방까지 가서 행패 부렸다는 그럼 그건 누구야? 조사해 보겠습니다. 당장 찾아내서 옷 벗겨버리! 예. 이번 일로 옷까지 벗기기에는 좀... 그런 것에 상관오지를 쫓아버리든지 마음대로 해! 예. 문희갑과 언쟁을 벌인 장성은 즉각 한직으로 좌천되고 말았다. (1987년 5월 30일) 경향신문. 전두환 대통령은 29일 하오 5.16 개각에 따라 자리가 빈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에 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청와대 사정수석 비서관에 이양우 전 법제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30일 상호 청와대에서 신임 한영석 법무부 차관, 김태서 감사원 사무총장, 박영철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등에게 각각 임명장을 주었다. 5공화국 전두환 정부의 마지막 개각이 있었다. 지금까지 해온 경제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읽혔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분규와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의 요구가 보물처럼 터져나올 무렵이었다. 정치 상황이야 어떻든 경제만큼은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전두환의 의지가 담긴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내각은 정권 말기에 흔히 있는 논공행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대망의 80년대를 관통한 제5공화국. 유례없는 호황이었지만 그 호황의 그늘 또한 유례없이 컸던 7년은 그렇게 저물어 갔다. 1988년 2월 8일 저녁, 전두환 대통령은 만찬을 열었다. 퇴임 보름 전이었다. 여러분, 아까도 인사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본인의 퇴임이 딱 보름 남았습니다. 지금 박수는 뭡니까? 본인의 퇴임이 그래 좋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본인은 반도체가 뭔지 모릅니다. 2메가가 뭔지 4메가가 뭔지 모른다고요. 예? 근데 얘기 들으니까 이 4메가 D램이 그리 뭐 대단한 거라면서요. 이 자리에 와주신 4메가 D램 개발 유공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인의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특히 본인의 퇴임 직전에 이게 나와서 더 좋습니다. 예? 저 나중에 말입니다. 16메가 D램이 나오면은 본인의 모니터를 팔아서라도 연구원들한테 한턱 잘 내겠습니다. 전두환이 한턱 내겠다던 16메가 D램 개발은 1991년 1월 초순 삼성전자에 의해 이뤄졌다. 바로 그즈음 전두환은 연희동 집에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박수와 환호를 받고 있었다. 백담사 은둔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우리 역사에서 5공화국은 양지와 음지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시대였습니다. 화려한 칼라의 시대였고 스포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자율과 탄압이 공생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한결 탄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니 해도 묵묵하게 고생스럽게
한 시대를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살았던 보통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해외 인력 수출의 역사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